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 트로트 가사 중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는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송대관 씨가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고 바빴던 지난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저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다는 것, 특히 평생을 함께 살기로 한 배우자가 원인이라면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이죠. 힘들어지는 것이 몸이라면 하루가 끝나는 저녁 시간 지쳐 쓰러져 자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면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신경이 예민해지니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어요. 그렇게 고되었던 저의 인생에도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좋은 날들만 있길 바라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늘 자르던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네, 고객님, 투블럭 컷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 찬바람이 부니까 위 스타일은 좀 길게 자를게요. 네, 디자이너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컷을 하러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2, 3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미용실이라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여럿 있었는데 머리를 자른 이후 늘 자르던 스타일로 잘라달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헤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고객명을 확인하고 코멘트를 체크하지 않으면 지난번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고객님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 늘 자르던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덕에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늘 자르던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한 달 주기로 컷을 하시는데 자주 헤어 손질하시는 편이네요? 2주 정도 지나면 깔끔하다는 느낌이 사라지니까 자꾸 자르고 싶어지네요. 저 같은 사람 드문가요? 모발이 빨리 자라시는 분들은 2주만 돼도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민하신 분들은 스타일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시고 다시 컷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보통 남자 손님들은 오가는 말들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시라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만 주고받고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는데 다른 남자분들보다 컷하러 오는 시간이 빠르다 보니 궁금해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늘 만지던 머리가 조금 지저분하다 생각 들면 자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손님이 신기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미용실을 옮겨야 할 상황이 놓이면서 마음속에서 그 손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어요. 간다는 말을 하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늘 자르던 스타일로 부탁드려요. 네, 고객님. 다음부터는 다른 디자이너님에게 자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만두세요? 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들 실력이 좋으셔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쉽네요. 1년 가까이 한 분이 스타일을 해주셔서 머리 자른 이후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데 말이에요. 머리 스타일이 중요하죠. 여자들도 머리 마음 안 들면 익숙해질 때까지 꽤 마음 상하거든요. 고객님 스타일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잘 전달해 둘게요. 한두 번만 잘라보시면 다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사 가면서 지역이 바뀌는 거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서울이요. 서울로 이사 가게 되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헤어 디자이너 일을 시작해서 수습을 떼고 경력을 쌓으면서 좀 더 큰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큰 샵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을 접하고 실력을 키운 이후 내 미용실을 차리고 싶어졌어요.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올린 덕에 서울에서 제법 규모 있는 미용실에 이직하게 되었고,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면서 단골로 오던 그 남자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까지 어떤 썸이 있던 것도 아니고
조금의 호감은 있었지만 저의 커리어를 쌓고 싶은 마음에 연애에 대해 크게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정이 들었을까요? 왠지 알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손님하고 디자이너가 아닌 개인적으로 뵐 수 있을까 해서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훅 치고 들어오는 남자 손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야 한 미용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 직업은 알고 있을 테지만 그간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왠지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제 직업은 미용사로 확실하지만 잠시만요. 제 명함입니다. 이제 조건 되는 거죠. 직업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말뜻을 금세 알아채고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인테리어 업체에 다니고 있었어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업계를 쭉 일하다 최근 인테리어 쪽으로 전향해서 디자인을 배우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분과 사적인 연락을 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남자분이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손님과 헤어 디자이너로 1년 동안 서로 얼굴을 익히고 저의 이직으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한 후 3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하게 되었죠.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원래 머리를 그렇게 자주 자르지는 않았는데 저에게 관심이 가서 자주 머리를 자르러 왔고 별다른 이야기를 걸지 않아 수기가 없었던 신랑 역시 저에게 이렇다 할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옮긴다는 말에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정수가, 우리 결혼하면 나 일 그만두고 네 일 도우면서 내 사업 구상하면 어떨까? 일을 그만둔다고? 어, 우리 결혼하면서 집 사는 대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네 미용실 오픈하기로 했잖아. 자리 잡으려면 여기저기 신경 써야 하고 임신이라도 하면 애기도 봐야 하는데 당분간은 내가 네 일 도우면서 내 일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 해? 어차피 디자인하는 거면 내가 내 이름 걸고 하게. 한샘주방 같은 체인을 하더라도 내가 사장이 되면 나에게 수익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너도 네 이름 걸고 네 업체 차린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업체 갖고 싶어. 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던 터라 덜컥 겁이 났습니다. 빠르게 업계 일을 시작해서 10년 이상의 경력은 있었지만 내 가게를 차리고 고정으로 단골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랑의 말에 단칼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결혼과 동시에 제 가게를 오픈한다는 것이 신랑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수가, 우리 결혼할 때 집을 줄이고 네 가게 작게라도 오픈하는 거 어때? 내 가게를? 그래. 전부터 느낀 거지만 네 실력이면 충분히 자리 잡고 지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급작스런 제안에 사실 놀랐습니다. 내 가게를 차린다? 막연하게 꿈을 꾸었지만 그게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설레임으로 다가온 나의 가게, 그리고 자신의 꿈도 펼치고 싶다는 신랑의 말 사이에서 신랑에게 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회사를 다니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모은 돈으로 제 가게도 차리고 집도 얻는 거라 어찌 보면 신랑의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고 나니 어느 정도 신랑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까지 1, 2년은 신랑이 쉬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죠. 집안일을 해야 할 수 있고 가게도 정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제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니 손님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기야, 당신도 1년 정도 내 일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도 도와주고 당신이 할 일도 생각해보자. 고마워 정수가. 역시 너라면 내 생각 응원해 줄 것 같았어. 그렇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저는 제 이름을 건 헤어샵을 오픈하고
신랑은 일명 셔터맨이 되었습니다. 약국이나 미용실처럼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 돈을 버는 와이프를 보조하는 남자를 셔터맨이라 부른다면서요. 아침에 출근 때 따라가서 셔터 올려주고 퇴근할 때 가게 셔터를 내려준다 하여 셔터맨이라 부른다죠. 오픈하고 첫 한 달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신랑은 중간중간 와서 수건을 빨거나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바닥 청소를 하는 등의 보조적인 일들을 도와줬어요. 정수가, 나 미용실 되도록 안 가고 너 도우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일을 도와준다고 겸사겸사 일 쉰 거 아니었어? 아니, 그렇잖아. 가면 순 여자 손님들밖에 없고 나 가고 나면 남자가 일은 안 하고 이런 거 돕는다고 쑥덕쑥덕 대고 수건은 더 사서 저녁에 돌리고 말리는 것도 건조기 작은 거 하나 사면 될 것 같고 저녁에 청소하는 건 하겠는데 낮에 가게 상점에서 계산하는 거나 바닥 쓰는 거는 알바 뽑으면 안 돼?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도와주려고 일을 쉬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해보니 손님들이 남자분이 카운터를 보고 있으니 둘이 무슨 관계인지 묻는 손님들이 있었고 짓궂은 여성분들의 경우 우스갯소리라고 부인 잘 만나 편하게 산다며 깔깔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쓸 정도로 안정적인 것은 아니기에 당황했죠. 자기야, 내가 지금 수입이 일정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샵이 생겼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어도 이 사람들이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이어져야 나도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돼.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앞으로 2달은 더 봐줘. 아니면 당신 빨리 사업해서 사람 쓸 수 있는 정도의 보조금을 주던가. 이제 한 달 쉬었다. 너 도우면서 동기들이 어떤 일이나 하나 여기저기 알아본 게 전부인데 어떻게 사업을 차린다 그래?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앞으로 딱 2달만 네 일 도와줄게. 그 다음은 사람 쓰는 거다.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르게 신랑은 가게 일을 돕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형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했는데 자기 사업을 구성한다고 했고 때문에 나도 빠르게 내 가게를 차릴 수 있었기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랫말 가사처럼 좋은 일이 올 거라 기대하며 지냈어요. 무엇보다 처음 오픈하고 오셨던 손님들의 70%가 다시 찾아주시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뭐? 명절에 시댁에 100만 원 용돈을 드리자고? 정수가 뭘 그리 놀라고 그래. 나 장남이잖아.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엄마 이것저것 준비할 텐데 너 가게 열어야 해서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엄마가 음식한 재료값이나 수고비 정도는 드려야 할 것 아니야. 자기야, 내가 못 가면 당신이 가서 도우면 되잖아. 물론 나도 가서 돕지. 그래도 아들이 돕는 거랑 며느리가 와서 돕는 거랑 같아? 바쁜 며느리 못 온다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자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반응 하지 마.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 연휴가 길었는데 연휴 모두 쉴 수 없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중 직장인들도 많았는데 연휴 당일은 아니더라도 전후로 혹시 오픈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거든요. 휴일에 헤어스타일 변화를 주고 싶은데 문 여는 곳들이 거의 없고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본다는 말에 오픈하게 되었죠. 미리 예약으로 오픈하는 거라 일정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었지만 명절 당일에만 쉬고 전날 오전, 다음날 오후에는 업무를 해야 했기에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얼마 드렸는데? 나? 적어도 50만 원은 드렸지. 그럼 그 선에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첫 명절부터 100만 원이면 나중에 더 많이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시댁 100만 원 드리면 우리 집은? 우리 집도 100만 원 드리고 나면 내가 명절 버는 돈보다 더 나가야 하잖아. 너무 과해. 나는 줄였으면 해. 시댁은 제사도 해야 하고 며느리가 할 도리가 있으니 못 가고 못 도와드리니까 100만 원이지. 처가는 그렇게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장남이 아니니 제사에 돈 드릴 이유도 없고 용돈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집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시댁의 용돈 많이 드려야 하고 친정에는 제사에 대한 책임이 크게 없으니 용돈을 많이 드릴 필요가 없다니요. 무엇보다 지금은 제가 가게 일을 하고 있고 이렇다 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첫 세 달은 가게 일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다가온 첫 명절, 무언가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언제 일할 건데? 사업은 구상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가 왜 그리로 가? 나도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대. 어설프게 시작했다 망할 수 있다고. 내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 보채지 마. 신랑은 인테리어 업계 쪽 경기가 안 좋다며 어설프게 시작했다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며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할지 결정도 해야 하고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등 나름대로 계획을 구성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소리도 덧붙였죠. 답답하고 속이 터졌지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그래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아예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올 정도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인 저보다 배운 것도 많을 테니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만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자기야, 정우 결혼할 때 냉장고 하나 해줄까? 무슨 소리야. 처남 결혼하는데 웬 냉장고를 당신이 준다 해? 결혼하는데 누나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뭘 당황하고 그래? 아니 처남도 회사 잘 다니고 모은 돈 있어서 대출받아도 자기 집 사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왜 냉장고를 해줘? 내 코가 석자인 마당에 10만 원도 과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친구도 10만 원은 더 주겠다. 그러던 중 남동생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워낙 책임감이 있는 아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 자기가 벌고 대학 가서는 아르바이트 장학금 등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저축도 하고 군대 제대 후 바로 직장 찾아갈 정도로 자기 일에 똑 부러졌거든요. 특히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이라고 결혼해서 와이프 고생시키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자기가 안 놀고 돈을 저축하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집중하며 일을 했고 그 결과 대출을 받았지만 모은 돈이 매매가의 70% 이상일 정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도 모은 돈으로 가게 안 차렸으면 우리도 집 살 수 있었어. 근데 당신이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나도 내 사업하고 당신도 당신 사업해서 시작하고 싶다며. 그래서 당신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우는 잘 살고 우리는 못 살아? 나 냉장고 해줄 테니까 더 이상은 말 그만해. 아니 능력이 없는 동생도 아니고 10만 원도 충분하고만 뭐 그리 해주려고 애쓰는지 몰라? 그 이상의 신랑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결혼하고 1년이 지나가면서 사업 구성 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별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벌어 쓰는데 그 정도 지출까지 눈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자리를 잡고 보조 디자이너 선생님을 여러 명 고용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월세로 돌리신다고요? 네.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돼서 별다른 수입이 없거든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다달이 받는 돈이라도 있으니 그렇게 하려고요. 보증금으로 좀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형식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죄송해요. 저도 별다른 벌이 없이 월세로 당분간 살 예정이라 월세값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가게를 오픈하는 바람에 신혼집은 전세로 작은 평수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집 계약이 돌아오자 월세로 바꾸겠다고 말했어요.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는 있었지만 아직 신랑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 지출이 늘어나면 별다른 이득이 없을 거라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살까? 매매하자고? 그렇잖아. 월세는 다 버리는 돈인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원금에 이자 갚을 수 있는 비용이 될 텐데 어차피 2년 뒤쯤에 집 살 생각이었으니 조금 더 빠르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결혼 8년이 지나서
32평 아파트를 70% 대출 끼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4억대 초반이었는데 30년 균할로 상환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와 원금이라 조금 힘들더라도 진행해야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별다르게 지출을 하지 않으면 몇 년에 한 번씩은 원금을 크게 갚을 수 있어서 이러한 형식으로도 갚고 신랑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또 갚으면서 10년 안에 내 소유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사업은 언제 할 거야? 내가 사실 주방 쪽 업체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대부분 리모델링을 해도 주방 화장실을 기본으로 하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경우들은 적은 편이라.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 신랑은 여전히 집을 사고도 사업 구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아직도 구상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럴싸한 답으로 회피하기 일쑤였어요. 차근차근 준비하며 괜찮다 생각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걸림돌이 있어서 섣부르게 할 수 없다는 시기죠. 집을 매매하고 이사를 갔지만 인테리어를 별도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고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되는 3, 4천의 돈도 아껴서 집 대출금을 갚거나 가게를 넓히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그래 보여? 네, 요즘 콧노래 부르는 날들이 많아지셨어요. 몇 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원금 상환을 했는데 내가 모은 만큼 이율이 줄어드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가게는 가게대로 잘 되고 돈을 모아 원금을 갚아가는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때 신랑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여전히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이 되면 장남 타령을 하면서 뭐라도 더 시댁에 퍼주고 싶어 저에게 이런저런 논리들을 펴고 여전히 사업 구상만 결혼은 7년째 이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저녁을 차려달라는 철없는 소리는 하지 않아서 그럭저럭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게가 오픈한 날은 가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일은 둘 다 나가서 사 먹었거든요.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를 돌리는 부지런함이 있는 신랑은 아니어도 지저분하다 집안을 어지럽히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며칠에 한 번 빨래하는 것으로 보냈어요. 원장님, 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요즘 들어 체기가 계속 있네. 혹시 임신한 건 아니고요? 얘는 결혼하고 7년이다. 생길 애였으면 벌써 생겼게? 그간 일이 바빠서 그런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7년인데 생기려면 벌써 생겼겠지 생각하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생리를 2달 건너뛰었습니다. 원래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생리가 불규칙하긴 했는데 텀이 길게 벌어진 적은 있어도 이렇게 2달 이상 안 한 적은 없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선명하게 2줄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뭐라고? 정수가 정말 수고했어. 나 이제 아빠 되는구나. 임신의 기쁨이 생겨서였을까요? 결혼하고 그 시기 다시 제게도 쨍하고 해뜬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다시 가게 일을 도와주며 관심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별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임신을 하면서 초기 안정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별다르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가게 데스크에 앉아있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요즘 실장님 자주 매장 나오시네요? 왜? 내가 나와서 불편해? 아니요. 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이 편해 보여서요. 신랑이 매장에 나오면 직원들은 실장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별다른 담당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계산하는 정도를 하는 거라 늘 데스크에 앉아있는 게 전부였지만 직원들은 실장님 대우를 해주며 원장 남편이라는 부분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신랑은 제가 가게를 처음 했을 때 가게가 어수선하고 작은데 카운터를 보고 있는 이미지를 별다르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자리를 잡고 집을 사고
2년 뒤쯤 가게도 확장한 터라 이제는 직원들도 아르바이트생들까지 10명이 넘어가다 보니 카운터에 앉아 돈을 받는 것도 나름 괜찮다 생각한 듯 했어요. 카운터도 원래는 제가 신경 써야 하지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편했고 저를 지목하는 사람들을 제 컨디션에 따라 예약을 조율하며 임신기간 내에도 업무는 계속됐습니다. 자기야, 좀 쉬는 게 낫지 않아? 어떻게 그래. 그래도 내 실력 보고 오신 분들인데 선생님들이 실력 있어도 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체인 아닌데도 인지도 있게 운영하는데 유지하려면 이건 당연한 거야. 하여간 당신 진짜 멋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 일을 인정받은 듯한 말도 좋았어요. 임신을 해서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곧 출산일이 가까워오고 있었고 3개월 정도 산후조리를 하고 나면 다시 쉬엄쉬엄 복귀할 생각이라 무리하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신랑한테 멋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고 3개월의 산후조리를 끝낸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어요. 정수가, 나 이제 사업 시작하려 하는데 아직 민석이가 어리니까 내가 당분간은 애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산후조리를 끝내고 다시 출근을 앞둔 어느 날 신랑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업 구상이 어느 정도 끝났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민석이가 너무 어려서 부모가 둘 다 일에 바쁘면 아이를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민석이야 우리 엄마가 봐도 되고 어머니께 부탁해도 되지 않아? 어머님은 이미 처남 아이들 보고 계시고 우리 엄마는 애들 못 보셔. 그렇지 않아도 관절 약하신데 애 보다가 관절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직 애가 어려서 도우미 쓰는 것도 불안하고 내가 1년 정도는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엄마가 동생 아이들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았거든요. 당연히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신랑은 선을 그었어요. 오히려 아빠인 자기가 본다면 유대 관계도 있고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에 반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놀고 먹었는데 1년 더 논들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출산을 하면서 신랑은 육아를 핑계로 사업 시작한다는 계획은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또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언니 바빠요? 아니요, 아가씨 웬일이에요? 결혼 축하드려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언니 나 사실 언니 일한다고 혹시 우리 오빠 구박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고요. 일하는 며느리라고 명절에 엄마 전 부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돈으로 퉁치는 것 같아서 속으로 미워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언니가 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아가씨,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언니한테 큰 도움받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싶으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요.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대뜸 전화가 오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바쁜 새언니라 서운하기도 했고 돈으로 퉁친다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자기 결혼을 앞두고 나니 저에게 고맙다고요.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에 결혼할 때가 되니 같은 여자의 마음을 알게 된 건가? 그동안 오빠는 놀고 일하는 언니의 삶을 공감하게 된 건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 덕분에 작은 평수지만 집 사서 시작하잖아요. 요즘 대출이자도 높아지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언니 덕분에 작은 평수여도 맘 편하게 집 사서 시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무조건 언니 편 할게요. 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랑이 결혼 이후에 벌이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아가씨한테 집 살 때 돈을 보태다뇨? 그것도 집을 살 정도라면 대출의 규모가 상당할 텐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어찌 된 일이지?
신랑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아가씨한테 돈을 줬지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결혼하고 주구장창 저 혼자 대출금을 갚을 줄 알았다면 당연히 제 명의로 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랑이 사업을 곧 시작할 것처럼 말하면서 공동명의가 세금도 적고 다방면에서 유리하다 이야기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랑이 돈 나올 구멍은 집밖에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 사주는데 도움 줘서 고맙다고 하네? 어? 선혜가 전화했어? 어, 나는 도와준 적 없는데 내 덕분에 집을 샀대. 내가 도와주는 게 당신이 도와주는 거지 뭘 그래. 당신 담보대출했어? 어? 어떻게 알았어? 담보대출 좀 했어. 내가 장남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장남이 어떻게 동생 결혼한다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집이라도 해줘서 힘들지 않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할 말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거든요. 나중에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세는 살 때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갚은 금액도 상당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다만 공동명의라 제 동의가 없어 시세의 반 정도에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제1금융도 아니고 제3금융이라 대출은 가능했지만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온 원금과 이자인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는 생각에 맥이 빠졌어요. 우리 이혼하자. 무슨 소리야? 애 태어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다. 장남이라 동생 챙겨줄 수 있지 그걸로 이혼까지 하자는 건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니야? 당신도 맏며느리잖아. 내가 결혼할 때 집 대신 내 가게를 차려준다는 당신 말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사업 구상한다고 놀고 먹어도 나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 그때 가게를 차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샵에 다니며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었으니 내 가게 오픈하는 것도 망설여질 수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 그래, 우리 선택에 옳았잖아. 근데 이혼이라니.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집 대출금, 이자, 원금 상환 모두 내가 하고 생활비도 내가 벌었는데 뭐? 아가씨 집 사준다고 대출을 받아? 나도 민석이도 좀 크고 나면 일할 거야. 내가 갚으면 되잖아. 민석이 본다는 명목으로 사업 미루더니 민석이 이제 6개월인데 어린이집 보내는 거 양심 없지 않니? 그건 너 힘드니까 사업 빨리 시작하려 그런 거지. 나도 다 생각에 있다고.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우리 이혼하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 태어나면 철들까 생각했던 것도 저만의 생각이었죠. 아이가 어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걱정이 된다 하더니 저모르게 어린이집 등록하고 보내고 있던 거 들키고 그 일로도 한바탕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일 투성이었는데 저는 무엇에 코 꼈는지 쨍하고 해뜰 날 있을 거라는 기대로 모든 것을 감수해왔던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껏 신랑 도움을 받은 것보다 저 혼자 버텨왔다는 생각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민성이 어린이집 보낼 거면 엄마한테 도와달라 안 해도 나 혼자 일하면서 애 볼 수 있어. 저녁 시간대야 다 선생님들로 돌리고 나 지명하는 VIP만 낮에 담당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결혼하고 당신 도움 받은 거 당신이 나 생각했던 거 다 합치면 6개월 될까? 나 뭐하러 결혼했나 싶어. 차라리 혼자였다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말이야. 정수가 화 많이 났구나. 미안해. 네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일 벌인 거 동생 도와주자 하면 네가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서 내 지분에 대한 대출만 받아 동생 도와준 거야. 속상했다면 내가 정말 미안해. 에이, 앞으로 잘할게. 민석이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내일도 빠르게 시작하고 앞으로 남은 대출금은 내가 다 갚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집에 대해 당신 지분이 있었어?
이 집 대출금, 이자, 원금 상환 모두 내가 벌어서 했는데 공동 명의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당신 지분이 있는 거야? 착각도 유분수지. 어차피 당신 명의로 대출받은 거 당신이 갚아야 할 돈이야. 그 빚 혼자 다 갚으면 되겠네. 미련 하나도 없으니 이혼해. 그렇게 신랑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할 것도 거의 없었어요. 초반에 결혼할 때 서로 모은 돈으로 시작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인정 이외에는 신랑이 인정받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일은 다 제가 하고 그렇다고 집안일이나 가게 일을 도운 것도 없으니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담보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는 빚으로 신랑이 떠맡게 되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드디어 제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중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 가게를 오픈했을 때, 민석이를 임신한 지 알았을 때, 출산했을 때, 그리고 중간에 가게를 확장하고 손님들이 더 늘어났을 때처럼 즐거웠던 날들은 모두 저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 고마운 마음은 들었어요. 저의 실력을 인정해준 사람이었고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준 사람이니까요. 다만 그것이 본인이 놀고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다면 저의 지난 삶들이 조금 슬퍼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아직도 저에게 해뜰 날이 돌아온 거라 믿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흐렸던 날들이 조금씩 개이는 느낌이 들 뿐이죠. 삶이라는 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배웠습니다. 대신 열심히 산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지만요.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지난 결혼 생활로 인해 혼자일 때보다 더 이를 악물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육아에 하나도 도움 안 줬으면서 대를 잇는 장손이라며 이혼해도 아이 많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소송까지 했지만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벌이가 하나도 없었고 담보대출로 빚만 잔뜩 있는데 그놈의 장남, 장손이 밥 먹여주나요?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못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니 결혼 생활에 미련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제는 민석이도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 일은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조금은 주위도 돌아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제 이름으로 서울 34평 아파트도 있고 서울 변두리지만 제 이름을 건 샵도 크게 있으니 저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오늘도 손님 헤어스타일 만지며 속으로 불러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나의 봄날도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